만약 친구가 내 장난감을 만졌다? 8유형이었으면 바로 주먹이 나갔을 거예요. 1유형이었다면 뺏기자마자 바로 그 친구에게서 장난감을 뺏어오거나 화가 난 상황을 선생님께 얘기해서 그 친구가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선생님 모르게 은근하게 복수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셸로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 아이들의 성격 유형을 중심별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각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건데, 제 설명으로 9가지 성격 유형의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제가 경험하고 관찰했던 것들에 대한 예시일 뿐, 여러분들 아이들도 이거랑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성격 유형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랑 저희 신랑은 성격 유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심도 똑같고 성격 유형도 똑같고, 근데 다만 서로 양쪽 날개가 다른 날개를 취하고 있고, 또 부속 유형이 달라요. 저는 자기 보존의 사람이고 저희 신랑은 개인적 본능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유형이지만 표현과 행동이 정말 달라요. 게다가 저희 신랑은 장중심과 머리중심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고, 저는 가슴중심과 머리중심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랑은 머리 중심이지만 마치 장 중심의 사람처럼 더 거칠고 공격적으로 표현될 때가 많고, 저는 머리 중심의 사람이지만 마치 가슴형처럼 감정에 빠져들 때가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격 유형을 갖고 있지만 부모님의 유형이 어떠하냐,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표현은 정말 다른데,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어려움이 같고, 그 안에 기본적인 감정이 같기 때문에 늘 같은 부분으로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의 유형을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가족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냐,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아이를 관찰해야 돼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항상 그 강의와 관련돼서 애니어그램 이론 중에 꼭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링크를 걸어두거든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성격 유형을 관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배우자, 우리들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지를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도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만약에 싫다고 하더라도,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상대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좀 더 알고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좀 더 받아들이면서 살면 되지, 내가 돛 닦는다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주변에 애니어그램 하고 있다고 얘기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이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피곤해하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0세에서 1세의 아기들은 생존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을 배우는 아기는 그 안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기 위해 성격을 선택합니다. 뱃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면 내 힘을 쓰자. 그래서 장중심이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8유형, 나는 힘이 있다. 내 힘을 쓰자. 그럼 나는 살아남을 거야. 9유형, 나는 평화롭다. 나는 평화로야만 해.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1유형, 나는 완벽하다. 나를 완벽하게 만들자. 그럼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엄마의 뱃속에서 환경이 변덕스러워서 안정감을 못 느꼈다면 내 머리를 쓰자. 그래서 머리 중심이 3가지로 나누어지면 7유형, 나는 행복하다. 행복해지면 난 안전할 거야. 6유형, 나는 성실하다. 나의 성실함을 보여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자. 5유형, 나는 현명하다. 지식을 모아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자. 엄마로부터 사랑과 애정이 부족했다면 내 감정을 쓰자. 가슴 중심에서 또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유형, 나는 도움이 된다. 남을 도우자. 그럼 난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3유형, 나는 성공한다. 성공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4유형, 난 특별하다. 특별하게 나를 꾸미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이 유형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과연 유형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장중심의 아가들은 이게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아기들 하면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순진무구한 그런 눈빛, 표정 이런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장중심의 아기들의 눈빛은 매섭습니다. 이 세상을 마치 적자생존, 동물의 왕국처럼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장중심들은 이곳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항상 지켜봐야 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찔러서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이니까요. 장중심의 아이들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면 피하기보다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관찰합니다. 낯가리는 건가?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때로는 째려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 아기 나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엄마, 아빠, 그 외 가족들을 한참 쳐다볼 때가 있죠. 하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만히 쳐다본 나와 장중심의 아이들이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이 눈빛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혹은 나에게 친절한 상대인가 이러한 감정선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뚫어져라 쳐다봐요. 물론 아직 아기이다 보니까 엄마의 손을 잡거나 안겨서 지켜봅니다. 때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아니면 놀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꾸준하게 눈빛은 낯선 상대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한 눈빛과 그들의 묵뚝뚝한 표정, 거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상남자다, 장군감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여자일 경우에는 되게 적극적이다, 나 또 안 가리네, 나중에 뭐 하나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칭찬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중심의 아기들도 칭얼거리고 엄마를 찾고 낯선 일을 두려워하며 성장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아가들보다는 삶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독립적이고 공격적, 폭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8유형 아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랑 이제 좀 지났을 쯤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센터를 다닐 적에 작은 동물들을 관찰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곳에 두 돌이 되기 전으로 보이는 8유형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한 2살에서 3살 사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작은 동물들을 이제 매주 선생님이 갖고 오시면 너무너무 신나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을 하고 그 작은 손가락으로 더 작은 동물들을 보면서 바로 집어 올려서 냅다 던집니다. 그 던지는 모습도 깜짝 놀래 하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신난 표정으로 동물들을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엄마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서 분위기가 좀 싸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매주 동물을 집어 던지는데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유일하게 집어 던지지 않았던 동물은 새. 손가락 끝에 새를 올려주니까 그건 집어 던지지 못하더라고요. 가슴 중심이나 머리 중심의 아가들은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동물들을 보고 관찰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조금 더 적극적인 아가들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서 관찰하고 만져보려고 손을 뻗다가도 움츠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엄마 나를 도와줘 라는 리액션과 함께 엄마랑 같이 만져보길 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장중심 외에 다른 아기들 중에도 아주 겁없이 달려드는 멋모르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이 장중심의 아이들이 공격적으로 거칠게 달려가는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애기가 집중했구나, 열심히 하는구나의 느낌인지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공격성을 갖고 있는 건지는 엄마가 잘 구분해 보시면 좋습니다. 장중심의 아가들은 동물이고 사람이고 일단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몸으로 부딪혀봐야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중심의 공격성은 여자아이라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친구의 딸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어찌나 활동적인지 좋게 말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이게 원하는 게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실에 있는 책장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바닥으로 꽂아버리더라고요. 아빠한테 던지고 엄마한테 던지고 집어 던지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그 사자가 표호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목청껏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책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귀가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뭘 해줘도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난리를 치던 아이가 맛있는 식사를 해오니까
해발쭉하면서 바로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대로 진정될 수 없는 그런 화를 내뿜고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밥을 먹는데, 아니 언니, 아무리 아이들이 당순하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정신없이 밥만 먹고 나와서 집에 오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저 아이가 판류형이었구나 하고 느껴지는 겁니다. 친구의 말이 밖에서 쉼없이 뛰어놀지 않으면 집에서 스트레스를 뿜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 먹고 외출해서 산책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놀이터에서 좀 뛰어놀다가 들어가야 엄마 아빠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그날도 밖에서 좀 놀았어야 되는데 저를 만나는 바람에 밖에서 노는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버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화와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판류형의 여자아이는 6살 때쯤 알게 되었는데,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5살 때까지 매일매일 새벽에 1시간씩 울다가 잠들었다고 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힘이 넘치는지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달래줘도 진정되지 않고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도 다녀봤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6살이 되니까 새벽에 안 운다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새벽에 울지 않은 게 이제 1달 정도 되었다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난 시간을 어떻게 힘들어서 육아를 하셨을지 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판류형이다 보니까 성격이 웬만한 남자아이 못지 않았어요. 아주 어린 아가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막 거칠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재를 시키는데 제재가 절대 안 되더라고요.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주먹으로 벽을 꽝 치기도 하고, 또 엄마 배를 마치 복싱하듯이 배를 막 다다다다다 치는데, 엄마도 장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봐주지 않고 서로 복싱하듯이 때리고 노는데, 그걸 지켜보는 제가 또 딸내미 우는 거 아니야? 여자아이를 저렇게까지 놀아준다고? 저래도 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딸이 너무나도 깔깔깔깔거리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싱 놀이가 끝나니까 엄마는 완전 기진맥진한데 우리 딸내미는 너무 신난다고 상쾌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은 이렇게 해줘야 좋아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또 한 번은 같이 있는 그 장소에 정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수기, 예전에 왜 물통을 이렇게 정수기 위로 엎어가지고 물을 내려 마시는 그런 정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6살 여자아이가 그 무거운 물통을 혼자 낑낑거리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 주둥이 부분을 잡고. 그 어른인 나도 함부로 그걸 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시도도 안 해요. 무거운 거 뻔히 아니까 뭐 굳이 힘쓸 일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거를 딱 들고 나를 쳐다보면서 자기 봤냐면서 자기가 이렇게 힘이 세다고 아주 뿌듯해하는 겁니다. 이모, 나 봤어? 칭찬해 달라는 거죠.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어머니는 우리 딸 힘이 좋은데 엄마도 보여줄까? 하면서 그 물통을 들고 엎어서 정수기 위로 꽂아줬어요. 그리고 딸 물 마셔 하면서 물을 딱 따라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모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체력이 좋습니다. 웬만한 어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죠. 하지만 장중심의 아가들은 그 와중에 더 체력이 좋아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끓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뿜어내고 싶어 합니다. 아주 체력이 끝까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끊임없이 놀고 싶어 하고, 쉬자고 하거나 잠을 자자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 장중심의 부모가 없다면 아이를 컨트롤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새끼 사자라도 토끼, 사슴, 여우, 머리중심, 가슴중심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초식동물들의 말을 들을 순 없죠. 같은 계열의 호랑이, 곰 정도는 돼야 새끼 사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장중심의 아기들은 골격이 좋습니다. 부모 중에 장중심이 있다면 더 크고 살집이 있어 보입니다. 장중심의 아이가 훨씬 더 몸통 자체가 두껍고 손, 발, 목 이런 데가 더 크고 두껍더라고요. 다른 중심의 아이들도 키 크고 살이 통통할 수 있지만 이 장중심 아가들이 갖고 있는 뼈의 굵기나 이 느낌 자체를 따라오기는 힘듭니다. 통통해도 가슴 중심이나 머리 중심의 사람은 뭔가 여리여리 보인다, 약해 보인다,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남자아이들도 머리 중심이나 가슴 중심의 아이들 중에서 손가락이 가늘고 긴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장중심의 아이들은 이 손가락 자체도 두껍고 통통하고 손,
바닥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보여? 하고 존재를 뿜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두둥 하고 나타나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멀리서도 아주 잘 보입니다. 성격도 머리 중심에서 태어난 장중심의 아가들보다는 장중심 부모에게서 태어난 장중심의 아가들이 더 무겁고 진중한 편입니다. 저희 장중심의 둘째 아들은 구유영이에요. 이들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평화롭다입니다.